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입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에 들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레미제라블 4부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불을 꺼주시고 눈을 감으신 채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다가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리 특량에 능한 가부오슈. 마이우스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땀방울이 맺혀있는 차디찬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꼬제트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불행한 영혼에게 보내는 다정하고도 경건한 이별의 인사였다. 에포닌느가 전해준 편지를 손에 들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모두 이런 것이다. 불행한 소녀가 눈을 감자마자 그는 편지를 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소녀의 몸을 살며시 땅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 곁에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였다. 그는 바리케이트로 돌아와 촛불 옆에 자리를 잡았다. 겉봉에 여자의 필적으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벨히 거리 16번지 꾸페아크 시대 마이오스 뽕맥시 귀하. 그는 봉투를 뜯고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마이오스, 큰일 났어요. 아버지께서 당장 출발하자고 하셨어요. 오늘 밤은 롬마흐미 거리 7번지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예요. 6월 4일 꼬제트 올림. 모든 일은 에포닌느가 꾸민 것이었다. 연병장에서 장발장에게 이사하시오 라는 경고를 한 것이 바로 그녀였다. 그날 장발장은 집으로 돌아와 꼬제트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여기를 떠나 롬마흐미 거리로 가자. 그리고 다음 주에 런던으로 떠나자. 꼬제트는 이 불의의 통고를 받고 서둘러 마이우스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그러나 무슨 수로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혼자 외출한 적이 없었고 만약에 투생에게 부탁을 하면 아마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일 것이 틀림없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에 꼬제트는 마침 남장 차림의 에포닌느를 발견했다. 에포닌느는 줄곧 이 정원 주위를 얼쩡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꼬제트는 이 젊은 노동자를 불러 우팡과 편지를 건네주면서 이 편지를 지금 곧 이 주소로 전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다. 이튿날 6월 5일 에포닌느는 쿠페아크 집으로 마이우스를 찾아갔다. 쿠페아크가 우리는 바리케이트로 간다 고 말했을 때 그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죽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바리케이트로 가자. 그리고
그도 끌어들여 함께 죽어버리자. 그리하여 그녀는 꾸페아크를 따라가서 바리케이트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리고 뿔림의 거리에서 마이우스를 기다렸다가 그가 바리케이트로 오도록 이를 꾸민 것이었다. 마이우스는 꼬제트의 편지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젠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는 다시 고쳐 생각했다. 그녀는 떠날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영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결국 죽어야 한다는 운명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마이우스와 같은 몽상가는 쉽게 극단적인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는 꼬제트를 잊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을 견딜 수 없으므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2가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꼬제트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고 마지막 이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과 에뽀니느의 동생이자 테나르디에의 아들인 가부오슈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결혼은 불가능할 것 같소.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으나 거절당했소. 내게는 재산이 없고 당신 역시 마찬가지오. 당신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당신은 없었소.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맹세를 기억하오. 나는 그것을 지키려 하오. 나는 죽소.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무렵에는 나의 영혼이 그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오. 편지를 봉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종이를 넷으로 접고 거기에다 주소를 썼다. 롬 마흐메거리 7번지 포실로벙 시댁 꼬제트 포실로벙 양. 편지를 접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는 다른 종이를 꺼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이름은 마이우스 뽕메스입니다. 나의 시체는 마해의 피으 뒷갈배 거리 6번지에 사시는 내 조부 길 녹멍 씨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마이우스는 가부오슈를 불렀다. 소녀는 마이우스의 목소리를 듣고 기쁜 듯이 달려왔다. 내 심부름 좀 해줄 수 있겠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해드리고 말고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 정말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편지 말이야.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바리케이트에서 나가거라. 마이우스의 말을 들은 가부오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귀를 후비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기 적힌 주소를 찾아가서 전해주면 돼. 롬 마흐메 거리 7번지의 포실로벙 시댁 꼬제띠 양에게 말이야.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 바리케이트가 함락되면 전 어떻게 해요? 내가 없는 동안에 말이에요. 내일 새벽까지는 공격당하지 않을 거다. 좋아요. 가부오슈가 대답했다. 그리고 몽데트르 거리로 뛰어갔다. 가부오슈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 금방 대답을 했지만 마이우스가 혹시 반대할까 싶어 그것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아직 한밤중이야. 그리고 롬마흐메 거리는 그리 멀지도 않아. 그러니까 편지를 전해주고 바로 돌아오면 될 거야. 쪽지. 마음의 격동에 비하면 한 도시의 폭동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인간은 민중보다도 더 큰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발장은 무서운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심연이 다시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의 운명과 양심은 갑자기 어둠에 쌓여버리고 말았다. 흰 천사와 검은 천사가 심연에 걸린 다리 위에서 맞붙어 싸우려는 참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상대편을 떨어뜨릴 것인가?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6월 5일 밤 정발장은 꼬제트와 투생을 데리고 롬마흐메 거리로 급히 이사를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꼬제트는 뿔림의 거리로 떠나오기는 했으나 이 갑작스러운 이사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이 같이 살게 된 이후 처음으로 꼬제트의 마음과 장발장의 뜻이 대립했다. 꼬제트에게는 정발장의 결정에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정발장에게는 이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생각이 있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던진 이사하시오 라는 느닷없는 충고로 인하여 정발장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기가 경찰에게 추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모두 롬마흐메 거리에 도착하기까지 제각기 자기 생각에만 골몰한 채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정발장은 너무나 불안했던 나머지 꼬제트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했고 꼬제트는 너무나 슬펐던 나머지 정발장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롬마흐메 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터무니없이 불안해지는가 하면 또한 터무니없이 안심하기도 한다.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가 그런 것이다. 롬마흐메 거리로 이사를 하자마자 정발장의 불안은 열버졌다. 그는 안심하고 잠을 푹 잤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유쾌하리만큼 기분이 좋았다. 꼬제트는 투생에게 제 방으로 식사를 갖다 달라고 하고 저녁 때까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다. 5시쯤 투생이 식탁을 차렸다. 꼬제트는 아버지도 계시고 하여 식탁에 앉기는 했으나 음식을 바라보기만 할 뿐 전혀 먹으려 하지 않았다. 꼬제트는 두통을 핑계로 정발장에게 저녁 인사를 한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정발장은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서는 차츰 기분이 풀려 전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간소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투생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해서 더듬더듬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다. 날이 난리가 났어요. 시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녀의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마음이 평온해지자 그의 유일한 관심사인 코제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일어나서 창가에서 문에서 다시 창가로 서성거렸다. 생각에 잠겨서 천천히 방안을 거닐고 있던 중에 그의 시선이 문득 어떤 이상한 것에가 닿았다. 찬장 위로 비스듬히 세워져 있는 거울 속에 다음과 같은 몇 줄의 글이 보였다. 사랑하는 당신께 큰일 났어요. 아버지께서 당장 출발하자고 하셨어요. 오늘 밤은 롬 마흐메거리 7번지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예요. 6월 4일 꼬지트 올림. 정발장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꼬지트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수첩을 찬장 위 거울 앞에 놓았고 괴롭고 불안한 마음에 수첩이 펼쳐진 것도 모르고 그대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펼쳐진 곳은 그녀가 뿔림의 거리를 떠나면서 그에게 쓴 편지 잉크를 말리려고 눌렀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 글씨는 고스란히 수첩 종이에 찍혔고 그것은 다시 거울 속에 비춰져서 정상적인 글씨가 되어 있었다. 정발장은 전날 밤 코제트가 마이우스에게 써보낸 사연을 그대로 읽게 되었다. 정발장은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 몇 줄의 글을 되풀이하여 읽고 또 읽었으나 믿기지가 않았다. 그것은 번갯불이 번쩍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환상처럼 느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꼬제트의 수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수첩을 집어들었다. 현실이 분명했다. 그것은 거울에 비춰져 바로 잡혀진 글씨였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정발장은 비틀거리며 손에서 수첩을 떨어뜨리고 찬장 옆에 있는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는 힘없이 떨어지고 눈동자는 흐려졌으며 정신은 몽롱해졌다. 이것은 꼬지트가 누군가에게 써보낸 것이다. 이 세상의 빛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의 영혼은 또다시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다. 마이우스는 아직 꼬제트의 이 편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 우연히 그 편지의 사연은 마이우스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정발장에게 발각된 것이다. 정발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시련에도 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갖가지 무서운 시련을 겪어왔다. 잔인한 운명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다. 간신히 되찾았던 자신의 소중한 권리도 희생시키고 자유도 버리고 생명의 위험마저 무릅쓰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극기하며 때로는 순교자처럼 자신을 잊고좀 했다. 운명이 그에게 가한 온갖 고통 중에서 이번 것이 가장 극심한 것이었다. 자신 안에 내재해 있던 감성이 남김없이 동요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그의 모든 신경까지도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련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다. 물론 정발장은 코제트를 딸로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부송해 속에는 모든 종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코제트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어머니처럼 사랑했으며 누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애인이라든가 아내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강한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 속에 섞여 있었다. 그것은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하고도 순수한 감정이었으며 하나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본능이며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끌림이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그녀가 사랑하는 이는 따로 있으며 나는 그저 아버지에 불과할 뿐 이제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았을 때 그녀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정발장이 느낀 고통은 실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는 이런저런 몇 가지 상황과 날짜와 시간 그리고 코제트가 이따금 얼굴을 붉히거나 창백해지곤 하던 것들을 두루 생각해보고 나서 직감적으로 그놈이었군 하고 생각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을 때 투생이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폭동이 어느 쪽에서 일어났는지 알고 있소? 아, 그거요. 생마이 거리 쪽이에요. 생마이 거리 쪽이에요. 투생이 대답했다. 정발장은 기계적으로 일어나 한 길로 나왔다. 그는 모자도 쓰지 않고 자기 집 문 앞의 푯돌에 앉아 무언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가고 있었다. 등불을 싫어하는 불황아. 거리는 조용했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다.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멀리서 요란스런 소음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정발장은 돌 위에 꼼짝도 않고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절망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힘이 있다. 생폴로 성당의 종이 장중하고도 느리게 11시를 쳤다. 그때 중앙시장 쪽에서 격렬한 사격 소리가 들려왔다. 정발장은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나는 쪽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곧 다시 돌 위에 주저앉아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그가 갑자기 눈을 들었다. 거리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발자국 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가로등 불빛에 사내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가보슈가 르온마흐네 거리에 막 도착했던 것이다. 가보슈는 위를 쳐다보며 무엇인가를 찾는 듯했다. 그는 정갈장을 보고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제기랄. 소년이 중얼거렸다. 정갈장은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으나 어쩐지 이 소년에게는 말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난 배가 고파요. 가보슈가 냉큼 대답했다. 정갈장은 조끼 호주머니를 뒤져 오프한 그 말을 꺼냈다. 가엾어라. 정갈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년의 손에 5프랑짜리 금화를 쥐어주었다. 아저씨는 좋은 분이군요. 가보슈가 말했다. 그는 5프랑짜리 금화를 호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마음이 풀려 이렇게 말했다. 이 거리에 사시나요? 그래, 왜 그러냐? 7번지가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7번지는 왜? 그러자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였다. 그는 손톱으로 머리를 박박 긁으면서 혼잣말로 말했다. 아, 여기군. 어떤 생각이 정발장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편지를 가져온 것이냐? 아저씨라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가보슈가 말했다. 꼬지띠양에게 온 게 아니냐? 꼬지뜨라고요? 비스타민 의미였는데. 내가 그 편지를 전하기로 되어 있단다. 자, 이리 다오. 그럼 내가 바리케이트에서 심부름 왔다는 걸 아셨군요. 그럼 장발장이 대답했다. 가보슈는 다른 쪽 호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냈다. 그런 뒤에 거수 경례를 했다. 귀중한 서신에 대한 경례.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임시정부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장발장에게 편지를 건넸다.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세요. 아저씨, 그 여자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장발장은 마이우스의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먹이를 움켜쥔 올빼미처럼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층계를 올라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기울였다. 손이 너무나 떨렸기 때문에 성냥개비를 서너 개비나 갖다 댄 후에야 겨우 불을 붙일 수 있었다. 간신히 촛불을 켜고 그는 편지를 펴서 읽었다. 장발장의 눈에는 다음의 몇 구절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죽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무렵이면 나의 영혼이 그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오. 이 두 줄을 앞에 놓고 그는 무서운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의 급격한 변화에 강한 충격을 받고 놀란 눈으로 마이우스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환성을 질렀다. 이제 만사는 끝이 났다. 결말은 뜻밖의 빨리 와주었다.
자신의 운명을 맡고 있던 사나이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그 사나이 스스로 자진해서 없어지려 하고 있다. 그 사나이는 죽으려고 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 편지는 분명히 내일 아침에 꼬제뜨가 읽을 것을 예상하고 쓰여진 것이다. 밤 11시와 12시 사이에 2번 총성이 울리고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리케이트에 대한 공격은 날이 새기 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나이가 이 싸움에 참가한 이상 살아날 길은 없다. 이제 또다시 꼬제뜨와 단둘이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장발장의 마음은 울적해졌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문지기를 깨웠다. 1시간쯤 후 장발장은 시민병 복장으로 갈아입고 무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문지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다 주었다. 그는 탄환을 잰 총과 탄약이 들어있는 탄창을 들고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갔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맘 편히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안녕히 주무세요. 책 읽어주는 모델 안마티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